자, 주력주에 대한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드린다고 해도 그 간단한 건 아니죠. 일단은 그 방송 원고에서 그게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방송 원고는 두산 로보틱스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글쎄요, 잠시만요. 여기 있네요. 이거 한번 제대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오, 이게 언제 들어가 있었던 거죠? 제가 이걸 왜 못 봤지? 자, 일단은 하여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케빈 선생님께서 올려주셨는데 핵심 노하우 PPT 다 오픈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루 만에 178% 나온 게 아니고요. 교육해 주신 차트 잘라주신 걸 빨간색 상자는 편입 가능했던 자리입니다. 하면서 이제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도 이런 수익이 납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따블이잖아요. 그러니까 2조 5천억에서 올라온 건가요? 3조에서 올라온 건가? 하여간에 200%가 올라와 있는 거죠. 뭐 오롯이 그 200%를 다 수익 냈느냐? 이거 뭐 도박장도 아니고 뭐 몰빵 해가지고 뭐 200% 수익 냈습니다. 그러면 그게 거짓말이지. 그거 어떻게 그런 걸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났다라는 거는 그거는 뭐 진짜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나 이 돈 없어도 돼라는 기준에 뭐 오락하듯이 하시는 분도 계세요. 뭐 자산이 너무 여유가 있으셔서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막 베팅해. 그래놓고 이제 그 종목에 대해서 푹 너무 빠져들어가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결국은 이제 그런 데서 무너집니다. 결국은 2차 전지 그렇게 뭐 대단할 것 같았는데 결국은 생각해 보면 그 분위기상 뭐 2차 전지가 여전히 좋은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아니잖아요. 최고점 대비 다박살나 있죠. 바닥 대비 좀 올라온 거는 뭐 말 그대로 기술적으로 반등이 좀 나와 있는 수준인 거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미국의 이제 소매 판매부터 좀 놓고 보셔야 되는데 미국의 소매 판매나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시게 되면은 사실상 지금 금리를 굉장히 강하게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소매 판매가 나쁘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소매 판매 규모가 여기였다면은 지금 요 밑에까지 내려왔을 때 이게 이제 저는 오히려 경기 둔화의 우려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경기 둔화. 근데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이 정도의 금리인데 금리를 올리지 않고 돈만 무지하게 뿌려댔을 때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CPI, PPI가 올라갔던 거고. 근데 조금 아이러니한 거는 이 상태에서 시장은 무너졌느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시장의 범위는 21년 1월 달까지 해서 사상 최대치 미국 시장의 다우지수나 S&P 500 지수가 22년 1월 달의 기준까지 해서 사상 최대치를 형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금리에 대해서 자꾸 금리 인하 언급을 하는데 다만 이제 파월 의장이 이런 얘기는 했어요. 내년이 뭐가 있습니까? 선거에 또 미국의 대선. 미국의 대선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무조건 집권 여당은 돈을 뿌리고 싶어 해요.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 정부에서도 악을 썼죠. 야 파월, 내가 너를 지정했는데 네가 왜 내 말을 안 듣니? 아무리 뭐 상권 분립을 하고 뭐 금융권에 그러니까 중앙은행에 대해서 정부가 입김을 넣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야 금리를 좀 낮췄고 경기를 좀 부양해야지 금리 좀 낮춰라고 하는데 파월이 그냥 죽어도 못 낮춘다고 그러죠. 지금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고 있는데 여기서 금리 낮추면 인플레이션이 더 세지는데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된단 말이에요. 있는 사람은 막 쓰고 싶은데 없는 사람은 못 쓰잖아요. 근데 금리를 낮춰줘 버리면 있는 사람들은 여유가 더 생겨요. 그러니까 막 그냥 소비가 증가하면서 막 위로 치고 올라간다고. 근데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금리를 낮춰줘도 이게 쉽지가 않거든. 급여도 제한적이고. 결론은 금리를 낮춤으로써 경기를 부양하는 거는 좋은데 지금 부양할 만큼 경기가 안 좋은 게 아닌데 왜 금리를 낮추라고 하냐라고 악을 쓰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요 위에 보시면 1번, 3번, 5번이 금리 인상 시기예요. 그리고 금리 인하 시기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고 금리가 정점에 바닥에 달아야만 시장이 이렇게 반등을 잡는 거예요. 금리가 바닥에 달아야만 시장은 반등을 잡는 거예요. 근데 뭐 아무 생각 없이 금리를 내린다 그래가지고 시장이 올라갑니다.
파월 의장이 금리를 내릴 수 있다 그래가지고 기술주가 날아간 겁니다. 금리를 내린다 그래가지고 위험자산이 올라옵니다. 정신 나간 애들이지. 그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죠. 정확히 얘기를 한다면 그게 99% 지금 도배가 되고 있는데 데일리 시황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데일리로 써야 되니까. 오늘 왜 올랐어? 아, 금리 내린다고 올랐대요. 그럼 금리에 대한 언급이 총체적으로 뭐라고 하는지를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면 지금의 금리에서도 소매 판매가 증가할 정도로 지금의 금리에서 경기가 지표가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의 금리에서도 당연히 볼멘 소리 나오죠. 야, 이자 비용 감당이 안 돼. 야, 내가 벌어서 다 세금 내는 것 같아. 이자 내는 것 같아. 아우, 짜증나. 이래갖고 하겠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더 올리네 마네 막 걱정을 했단 말이야. 왜? CPI가 3%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CPI가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 이거 금리 더 올릴 수도 있나? 아, 진짜 지금도 빡센데. 아, 수익이 나긴 나지만 이러고 있는데 금리를 동결을 한다 하니, 동결이 3개월째고 앞으로도 계속 동결할 가능성이 있다 하니, 야, 지금의 금리면 그나마 나는 버틸 수 있고 나는 수익 낼 수 있어. 이 얘기인 거란 말이에요. 금리의 인하라는 거는 파월 의장의 전제 조건도 내년에 경기가 둔화되지 않더라도 금리를 내릴 수 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해서 이제 연준 의견은 4분기에 좀 금리를 내릴 걸로 설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좀 금리를 좀 많이 내린다 했을 때 4.6까지 내려올 수 있다. 그러니까 0.9가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런 내용인데 시장에서는 뭐 당장 1분기부터 내린다는 표현을 한 게 UBS? UBS 쪽 정도가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긍정적이에요. 금리 그렇게 급격하게 또 가파르게 또 뭐 바로 내린다 이게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그만큼 경기가 좋다라는 쪽의 해석인 거예요. 금리를 동결함으로써 더 안 올리는구나. 이 정도 금리는 나는 괜찮아. 이겁니다. 금리를 내린다 코멘트 중에 하나는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도 있을 수 있어요. 민주당 정부도 트럼프 대통령 정부 때, 전 대통령 정부 때 금리 인하 굉장히 반대하고 왜 정부에서 입김느냐 했거든요. 결국은 자기네 집권하니까 또 금리 인하 카드를 만진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표가 나오지. 돈 뿌린다는데. 그런 관점. 결론은 금리 인상 시기에 주가가 올라갔고 금리 인하 시기에 주가는 내려갑니다. 그리고 금리가 정점에 달했을 때부터 한 1,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1,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정점 인식이 잡히고 아우, 이 금리는 도저히 내가 못 버티겠어요. 이랬을 때 이제 경기부양책으로 금리를 낮춰줍니다. 바로 조정이 나오진 않아요. 그게 이제 정점 인식만 잡혀요, 시장에서. 그러다가 그런 과정 속에 뭔가가 불거지죠. 뭐 리먼이 터지든 어떤 경기의 정점에 대한 인식들이 터진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금리를 급격히 낮춘다라고 하는 순간 이미 벌써 시장은 붕괴가 돼 있고 계속 붕괴의 과정이 돼 있고 금리를 낮춰가는 과정 속에서 직전 바닥금리까지 내리더라도 시장 안정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9.11 테러 이전에 바닥금리가 3%였어요. 9.11 테러 나고 1%까지 내린 겁니다. 그래서 겨우 안정이 되고 돌렸고 그 다음에 리먼 터졌을 때 9.11 테러 때의 금리 1%의 금리 그 1%의 금리를 깨고 내려가서 제로금리까지 형성을 해줘도 시장은 바닥이 안 나옵니다. 그러다가 양적 완화라는 것이 2009년 3월에 통과되고 나서 그때부터 반등이 나온 거죠. 어마어마한 반등. 마찬가지예요. 그 이후에 그러면서 이제 금리를 올리는 2015년 12월부터 해서도 시장은 랠리입니다. 금리를 올렸을 때 시장이 못 간 적이 없어요. 금리를 내리면 그게 문제가 된다. 그걸 꼭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이제 지금의 기준은 금리를 내리지 않을 정도로 이거는 어디서도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여러분들 잘 해석하셔야 돼요. 금리를 내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지금의 금리에서도 지표가 굉장히 좋다. 야, 이거 경기가 굉장히 좋은 거구나. 금리를 이렇게 올렸는데도 경기가 굉장히 좋구나. 왜 좋으냐면은 경기 안 좋을 때 부양을 해줬기 때문에 그 결과가 계속 나와주는구나. 그 기준에 누가? 성장주들이 지금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장주들이. 금리를 낮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경기가 둔화되는 순간 성장주는 폭락이에요. 이해되세요? 명확하게 이해하세요. 그거 진짜 누구 붙으면 맞짱 한번 토크 한번 하고 싶어.
금리를 인하할 정도로. 그러니까 다 떠나서 지금 어려우시면 그런 거 다 기억도 하지 마세요. 시장이 사상 최대치인데, 시장이 다우지수가 사상 최대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사상 최대치.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사상 최대치가 시장을 견인했다 보시면 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사상 최대치에 맞게 다우지수의 사상 최대치, S&P 500 지수의 사상 최대치는 지금 2% 남았어요. 유럽과 일본은 이미 올해 상반기부터 사상 최대치 고점 돌파. 우리만 유독 못 갔는데 우리나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가총액 비중이 높기 때문에 28%입니다. 두 종목이. 그 두 종목이 28%의 비중을 갖고 있는데 그들이 10%만 움직여도 시장 지수는 얼마? 그들이 10%만 움직여도 시장 지수는 2,700, 800이 와버립니다. 아니 주간 단위로 10% 못 움직이겠어요? 투권 들면 10%지? 그러니까 그 지수 범위 내에서 움직일 종목 보는 거고, 지금 그나마 다행스럽게 테슬라가 미국장 목요일 기준이죠. 미국장 목요일 기준에 테슬라가 올라와 줬단 말이야. 그나마. 그래서 시가총액이 7위가 된 거예요. 주가가 오르면서. 근데 테슬라 차트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추세의 강화로 테슬라 전기차가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지금 애플 3조 달러 넘기고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예요. 마이크로소프트사 얘도 사상 최대치 신고가 넘기고 10% 정도 더 올라와 있어요. 알파벳 사상 최대치 신고가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향해서. 얘는 고점 대비해서 밀려 있습니다. 아직은. 아마존도. 추세 굉장히 강해요. 얘네들은. 그리고 엔비디아는 사상 최대치 신고가 뚫고 46%도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치 찍고 75% 밀리고 반등 나온 이후에 다시 밀려서 지금 40% 가까이 밀려있어요. 고점 대비. 근데 이 반등 추세가 시장이 좋으니까 연동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지만 IT 이쪽에 AI 관련된 종목군들의 흐름하고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 지금 테슬라예요. 그죠? 40% 가까이 밀려있죠. 75% 밀리고 반등은 나왔었는데 뭐 여기서 잉태형 확인형 떠 있습니다만 이 추세가 지속이 될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2차전지 배터리 3사의 폭발적인 시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이 연동됐거든요. 그래서 LG화학이 시가총액 7위에서 3위로 그리고 삼성 SDI가 시가총액 10위 안으로 그렇게 되면서 LG화학, 삼성 SDI가 350% 말이 됩니까? 350%가 7위에서 3위까지 시가총액이 LG화학이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500% 올라요. 500% 시가총액 5조에서 25조까지. 그러고 나서 이때는 주춤거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는 미국장의 오버슈팅, 예? 경기부양책 2조 달러 뿌렸을 때. 그리고 오너리스크가 됐든 뭐가 됐든 거품이 빠졌잖아요. 그리고 보조금도 줄어들었고 그렇게 되면서 75% 하락, 엔비디아도 68% 하락. 그리고 가격 반발력 이후에 아직은 고점 대비 40% 밀려 있어요. 그러니까 22년도에도 2차전지 우리나라 오른 거는 LG엔솔 때문이었고 그것도 지금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처럼 MSCI 지수에 편입이 된다, 뭐 코스피 200 지수 측내 상장된다, 거기에 대한 수급이다. LG엔솔이 그거예요. 유통 물량이 없는 상태에 MSCI 지수의 편입 비중 높아지고 코스피 200 유동성 비율 높아지고 그러면서 2022년 하반기에 그들 3사가 80% 올라올 때 나머지 종목군들이 일부 쫓아가는 흐름. 에코프로가 잘나서 올라간 게 아니고 포스코 그룹주들 하반기에 잠깐 부각됐던 부분이고 올해는 올라갈 이유도 없는 상태에 테슬라의 강세에 일부 연동이 됐다가 야 테슬라는 사상 최대치 고점 못 넘겼는데 왜 2차 전지는 넘겨 그런 것에 직면을 했었죠. 결론은 만약에 이제 테슬라가 강세를 띠고 2차 전지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한다면 배터리 3사를 보는 게 맞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파생되는 업체를 보는 게 맞는 거죠. 그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뭐 에코프로 BM 이런 쪽이 2차 전지의 영향으로 움직임이 나온다? 그거는 조금 검증을 받아야 돼요.
하여간 그 내용은 뭐 빨리빨리 지나갑시다. 어차피 IT의 기준을 보는 거니까. 애플의 기준에서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겼어요. 왼쪽 화면 보시면은 저 밑에 있고, 야, 이게 과연 했을 때예요. MS가 시가총액 1조를, 1위를 탈환이 아니라 1위를 넘어갈 수 있을까? 그런 표현을 했었는데, 탈환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먼 기간이죠. 어찌됐든. 결론은 애플도 이렇게 사상 최대치 신고가. 사상 최대치. 결론적으로 애플의 사상 최대치 신고가뿐만 아니라 엔비디아의 고점 대비 46%에 그러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사상 최대치를 넘기고 다우가 넘기고 그런 수순으로 가고 있는데 시장의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미국의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짜리에서 엔비디아의 상승률이 가장 높아요. 가장 높아요. 이 기준은 이거라 그랬잖아요. 1월 24일. 이게 1월 24일. 정규장 기준에 1월 25일. 1월 24일 이후에 시간에서 실적 발표 나오고 시간의 갭상승 나오고 시간의 강세 나오고 25일 날 초강세가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이 당시 기준에 삼성전자의 2배가 넘습니다. 요 종가 기준의 시가총액이 삼성전자 2배 넘습니다. 1000조. 1000조짜리가 26%, 29% 올라가 하루에. 시가가 26%, 고가가 29%. 그리고 그 갭을 메꿔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계속 랠리입니다. 이 랠리가 얼마? 사상 최대치 고점 뚫고 46%. 그러면 얘하고 응? 어느 게 주도주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은 테슬라가 2차 전지에 미친 영향이 없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멘붕이 와 있다는 거예요. 왜? 최고점에서도 계속 매수하라고 했는데 고점에서 들어가서 손실 나신 분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그 배터리 옹호론자들한테. 항의가 어마어마하겠죠. 겉으로 보이는 거는 자기들 예찬론자들의 이렇게 쌓여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요. 감당 안 되죠. 돌팔매 맞아도 될 만큼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고점에서 손실 나서 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이성적인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표현을 안 할 뿐이지. 아유, 내가 마지막 결정 내는데 내 탓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배터리 옹호론자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활개를 치는 거예요. 겁 없이. 야, 내가 그냥 배째라고 해도 되는구나 라고. 7월 말에도 그렇게 사라고 8월에도 사라고 지금도 사라고 하면서 고점에서 손실 나신 분들한테 1도 미안한가 없는, 그러면 안 되죠. 하여간에 전체 시장까지 이제 같이 놓고 설명을 하게 된 건데 결론적으로 이게 와닿으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삼성전자 하이닉스 들어올리면 끝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오는 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금만 움직인다는 게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프로 올라온 줄 아세요? 시장이 40% 올라온 겁니다. 3개월 만에. 실질적으로는 3개월이 아니라 11주 만에. 2달 보름 만에, 응? 2달 보름 만에 40% 올라온 거예요. 그때는 뭐 시장 전체가 대부분 강하게 올라오긴 했죠. 어마어마하죠. 이때 시장 주도주 누구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가 시가총액 10이었으니까. 그리고 LG화학 시가총액 7위에서 3위로 올라올 때. 그때 종목군들의 하루가 아니라 저 3개월 동안의 상승률이 75%. 삼성전자의 주간 단위 상승률이 매주마다 5% 이상. 매주마다. 그럼 지금으로 따져서 5%면 연말까지 8만 원 넘긴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연말까지 8만 원 넘기게 됐을 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대략 그냥 8만 원 넘긴다 했을 때 8만 원 초반까지 하면 10%. 그러면 10%에 실질적으로 보자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셔야 되니까 시가총액 이런 거 어디서 누가 얘기해 주나요? 얘기 안 해줄 것 같은데. 좀 이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이걸 꼭 보셔야 되고 어디서 우리가 빠져나올지. 그러니까 윤정두가 매도 그러면 따라 하셔야 되는데 거기서도 또 안 따라한다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윤정두가 실질적으로 윤정두가 다 매수사인 드리고 매매 기준 잡아드렸죠. 보시면 여기 다 이렇게 문자까지 나간다니까요. 문자. 뭐 HLB 이런 거는 문자도 잘 안 나가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문자까지 다 나갔잖아. 예? 아니 뭐 4통만 나가 7통 나갔어. 22일, 23일, 27일. 그리고 나서는요.
투자 경고 들어갔기 때문에 문자를 안 내보낸 거야. 왜? 우리는 원칙은 지키니까. 그리고 목표 주가는 좀 더 공부하겠지만 다 상향해 드렸어요. 그리고 전량 차익 실현 그럼 따라해야 되는데 그걸 안 따라하고 또 저기서 폐인되고 저기서 배터리 옹호론자들 쫓아다니실까봐 머리 아파지는 거지. 시가총액의 규모가 코스피만 따로 놓고 보시면 삼성전자가 22.1%, 하이닉스가 5.1%, 27.2%예요. 그렇다면은 나머지 쪽의 시가총액이 조금 올라왔다는 거예요. 시장 전체가 오르면서. 얘네들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높을 때가 28.5%였어요. 최근에. 근데 이제 2차 전지가 조금 반등이 나오니까 얘네 비중이 조금 낮아진 거죠. LG와 이렇게 올라오고 하니까 또 현대차도 좀 이렇게 올라와 주니까 4%, 하루에 4%. 그럼 얘 21만 1,000원이 52주 고가인데 10%? 주간 단위에 10% 캔들은 나와요. 얘도 주간 단위에. 얘는 5% 이상이 나옵니다. 주간 단위에. 얘도 주간 단위에 10%가 나와요. 넘게. 15만 500원이 사상 최대치 고점인데 그것도 꽃놀면이지. 근데 이 기준에 전기전자 업종의 비중이 40%예요. 응? 전기전자 업종의 비중이 40%인데 거기에는 2차 전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뭐 LG화학 말고 그 포스코 퓨처엠도 비금속 광물에서 전기전자 업종으로 바꿨죠. 그래서 결론은 전기전자 업종 기준이 40.90, 41%에 달하는데 그중에 순수한 뭐 우리가 얘기하는 2차 전지 제외한 전기전자 업종, 반도체 쪽 특히 그쪽은 30%좀 넘습니다. 30한 3%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30한 2% 되려나? 하여간에 뭐 32%라고 잡고 41% 기준에서 32, 33 거기에 삼성전자가 10% 움직여주면 전기전자 업종의 기준이 10% 이상 움직이겠죠. 응? 뭐 10%라고 같이 잡읍시다. 그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3%를 전기전자 업종에 혼자 들어올리는 거예요. 그럼 얘네가 그렇게 들어올리면 어떻게 돼 있어요? 나머지 업종도 어부지를 다 움직여요. 상승률은 제한 쪽이다 할지라도 그중에 몇몇 종목은 막 그냥 폭발적인 시세가 나오겠지. 몇몇 종목이 폭발적인 시세. 그리고 나머지 업종군은 비슷한 등락률. 일부 업종은 못 올라가고 프리미엄이 높았던 쪽. 그럼 전기전자 업종이 하나만 들어올리는 기준이 75포인트 이상이니까 2640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삼성전자가 8만원 넘겨서 8만원 초반이면요. 시장 지수는 무조건 2650까지 올라온다고 보시면 돼요. 2650. 많이 올라오면요. 당연히 삼성전자를 비롯한 전기전자 업종이 끌어올린 것만 2650인 거고 나머지 그러면 70%, 65%의 비중을 갖고 있는 나머지 업종군이 5%만 움직이면요. 삼성전자, 전기전자 업종처럼 주도주여서 10% 말고 평균 5% 움직인다. 65% 비중에 5% 움직인다. 얼마야? 그러면 역시나 3.25%란 말이에요. 3.25% 곱하기 2563.56 해주면 83포인트. 그러면 얼마 올라올 수 있어요? 83포인트 플러스 2650 해주면 2730이에요. 삼성전자가 8만원 넘기면 2700, 삼성전자가 9만원 넘기면 3000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삼성전자가 8만원 넘기는 거 빠르면 이번 달 말까지 넘길 수 있다는 거. 9만원은요? 1월에도 넘길 수 있어. 그래 봐야 삼성전자 오르는 거 몇 %나 되냐고. 그렇게 되면 시장은 3천이 넘어요. 과연 그게 가능할까라고 막연히 생각하니까 무조건 못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 나는 단 한 명도 못 봤다니까요. 야간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 애널리스트는 이런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시장 지수에 대해서 지수의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금 집행에 대한 요인들하고 지금처럼 시가총액 비중에 따른 변동률하고를 감안했을 때 기준. 일반적으로는 펀드멘탈적으로 계산을 하죠. 결론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IT가 삼성전자가 방향성 혹은 하이닉스가 방향성을 주면 그 방향성에 삼성전자 못 움직이면 지수 못 가요. 22% 비중을 차지하는 애가 못 가면 지수는 가기가 어렵죠. 그렇게 해서 요 변동성 이격을 줄인다. 이럴 때 다 보세요. 다 이격이 다 같이 붙어서 같이 지금처럼 지금 이격이 이렇게 발생돼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이때 한번 그러면 결국은 견인은 누가 한다?
견인은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는 얘네가 한다는 거야, 실적이. 예? 실적이 있는 애들이 시장을 견인하는 거지, 시장 지수를. 응? 일시적으로 코스닥 시장, 유가증권 시장이 10분의 1짜리인 코스닥 시장이 시가총액 기준으로요. 지금은 이제 높아져 있겠구나. 어? 시가총액 기준이 400조 정도 하려나? 하여간에 뭐 결론적으로 시가총액의 흐름이 변화가 오고 지수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이런 실적이 뒷받침되는 애들. LG화학도 실적이 되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지금 우리나라에 5위에 왔다 갔다 합니다. 5위에서. 우리나라 영업이익 최상위 5위에서 왔다 갔다 해요. LG에너지솔루션은 영업이익이 예를 들어서 7조잖아요. 7조인데 얘도 영업이익이 7조인데 중요한 건 얘는 2차전지뿐만 아니라 석유화학을 갖고 있고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의 실적도 얘가 갖고 있어요. 그잖아요. 82.84%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실적주에 수급이 들어오는 쪽 그 수급이 이제 드디어 박수치고 흥분하고 좋아할 상황이 돼 있는 게 현대차의 순위가 들어온 거예요. 없었어요. 현대차가 순위에서. 없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기관들의 순매매 기준에 요 수량이 6,970주를 삼으로써 쌍끌이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11만 주 매도 때문에 쌍끌이가 아니었어. 지금 삼성전자 우선주는데 삼성전자가 없죠. 삼성전자 똑같은 케이스예요. 기관이 소폭의 매도가 있어서 쌍끌이로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럼 올해 한 해 동안에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를 들어오면서 주가 못 간 애들은 없어요, 사실은. 어? 눈높이 못 맞췄을 뿐이지 얘네 5종목 기준에 얘 상상초는 90%를 넘겨 올라왔죠. 얘 7월 달까지 외국인 기관 쌍끌이 들어올 때 7월 달까지 40% 이상, 얘 50% 이상. 그러다가 눌려 있었는데 지금 매수가 조금 살아나니까 그 조금 살아난 매수에도 매집이 돼 있다 보니까 빵하고 움직이죠. 삼성전자 올해 35% 올랐어요. 36%. 삼성전기도 시장 대비해서는 이제는 좀 움직이고 있고 지난해 9월 말 10월 대비해서는 뭐 시장 대비 강한 거죠. 매집이 들어오면서. 그럼 얘네는 다 간 거냐? 얘네도 하나씩 들여다봐야 되는데 저점 대비 올랐을 거예요. 얘는 뭐 무지하게 갖고 유통 물량 대비 매집률이 어느 정도냐? 그것도 봐야 돼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대주주와 외국인 지분 합치면 87%입니다. 거기에 기관 지분까지 하면은 유통 물량이 없다라는 거 아시잖아요. 없는데 이런 식의 매집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하이닉스 7억 2,800만 주짜리에 4%, 48에 32, 응? 7억 2,800만 주, 7억 3천만 주 잡으면 48에 32, 4, 30, 12, 그럼 얼마? 4%가 넘는 물량이 들어와 있는 거네요. 그죠? 유통 물량이 없는데 4%가 넘게 들어왔다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대주주 21%에 외국인 10%에 공매도 빼면은 뭐, 37%만 뭐 대형 물량이 있는 거고 다 유통 물량이잖아. 그러니까 엄청난 매집이 들어와도 모자랄 판에 제한적으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런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는 유통 물량이 제한적인데 막사에 찍힌단 말이야. 삼성전기도. 얘도 대주주 지분 60% 넘죠. 어? 외국인이 22%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수급 논리에 의해서 성장성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분에 대해서는 통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IT 전체. 그 명분은 실적입니다. 그 실적이 어느 정도냐라고 했을 때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제 녹화 방송 재방송 보세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GPU에 대해서 작년에 오픈 AI사가 이제 AI GPT 챗 관련해서 인공지능, 그러니까 뭐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사람처럼 답변할 수 있고 뭐 이런 개념들. 그 뭐 한동안 난리 났었잖아요. 예전에 그 전에 이제 뭐 바둑, 응? 알파고 해가지고 무슨 뭐 바둑, 응? 기사들 겨뤄가지고 결국은 AI가 이긴다. 인간보다 월등할 수밖에 없다. 그 학습 능력을 다 했을 때. 물론 이제 판단 능력에 대해서는 좀 차별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요. 도덕적인 부분도 있고, 이성적인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찌됐든 50년대부터 이야기 나왔던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가, 그 내용들이
갑자기 이렇게 뭐 실적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느냐라는 논란이 있었죠. 근데 작년 11월에 오픈 AI 쪽에서 어찌됐건 AI GPT를 오픈을 하고 그 이후에 그 이제 모든 AI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어쨌건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이제 반도체도 들어가야 되고 고사양의 그래픽 카드도 들어가야 되는데 엔비디아가 이 GPU를 설계를 합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설계를 하는데 그 엔비디아가 설계를 하고 TSMC에서 이제 조립을 하고 다 만들죠. 완성본을 이제 만든단 말이에요. 요거를 이제 만드는데 비용이 이제 판매 단가가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한다 그래요. 5, 6천만 원 정도 하는데 수요가 줄을 섰어. 지금 신청하면 1, 2년 걸린답니다. 그 과정 속에서 HBM이라고 이게 이제 반도체잖아요. 반도체 D램인데 고사양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계층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 한계층에 뭐 예를 들어서 D램 뭐 하이닉스 같은 4장을 넣어요. 4장을 넣고 이 층을 3개 층을 쌓아요. 그럼 총 12장이 들어가는 거야. 12장이 들어가는데 뭐 그림이 이렇게 이제 뭐 3개 층이라고 하는 거고 이 크기가 굉장히 작겠죠. 굉장히 작겠죠. 한 장보다는 좀 더 높겠지만 굉장히 작고 그다음에 사양 자체가 이 4개, 12개를 묶어놨을 때 사양이 고사양이 된다 이거예요. 그냥 1개짜리 쓰는 것보다 4개를 묶어놨을 때. 이 기술력이 점점 더 확장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뭐 5세대까지 이제 양산의 기준을 잡고 있는데 어찌됐건 이 부분을 전 세계적으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뿐이 못해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우리도 할 거야 뛰어들었고 샘플을 만들어냈어요. 진입장벽이 어마어마하지는 않은데 그 기술력 차이는 일부는 있겠죠. 진입장벽이 어마어마하지는 않아요. 일본도 한다 이거야. 근데 아직까지는 검증이 안 돼서 수율도 안 나와. 그쪽은. 그에 반해서 이제 하이닉스가 2013년부터 이 사업을 했고 개발을 했고 삼성전자는 저거 돈 돼? 이러고 있다 돈이 되네? 해서 요즘에 급격히 더 뛰어들어서 기술력 격차는 거의 없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양산의 문제인데 그 부분이 뭐 12월 그리고 내년 1, 4분기면 다 따라붙는다 그래요. 그러면 하이닉스에 뭐 문제 되느냐?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상상을 초월하게 많아. 그래서 이 검증 과정이 첫 번째로는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을 딱 뚜껑을 깠더니 1분기 실적이죠. 1분기 실적을 5월 24일 날 뚜껑을 딱 깠더니 상상을 초월하는 매출이 진짜 형성돼 있더라. 첫 번째가.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그 매출이 조금 전에 차트 보신 것처럼 야 이게 시가총액 1000조 삼성전자의 2배가 넘는 엔비디아가 26% 갭상승에 29%까지 올라가. 야 이건 초대박인데? 진짜 이게 와 GPU 수요가 상상을 초월하구나. 그래서 5월부터 엔비디아 날아갈 때 하이닉스가 그때 날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정확히 5월부터 하이닉스가 외국기관 순매수 들어오고 현대차 기아가 외국기관 순매수 1위 2위였는데 하이닉스가 순식간에 따라잡고 지금까지도 굉장히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와 있고 하이닉스 실적 전망치가 급격히 상향되고 그러니까 고마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검증이 됐어. 엔비디아 실적이 크게 개선된 게. 그래서 AMD나 인텔이 야 우리도 하자 이렇게 된 거야. 근데 그 수요 부분이 진짜 계속 증가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시가총액 미국 2위, 시가총액 미국 3위, 시가총액 미국 4위, 시가총액 미국 6위. 이 네 군데 업체 그리고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 전부 다 클라우드 사업을 영위하면서 지금 고사양 GPU가 있어야만 AI 구동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AI가 학습 능력이 뛰어나줘야 되고 데이터를 많이 넣어줘야 되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대화가 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너도 나도 다 뛰어드는 거예요. 이 사업 부분은 우리가 놓칠 수 없다. 누구하고 경쟁도 중요하지만 경쟁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당연히 자체적인 성장도 중요하고 그 결론은 11월 달에 MS나와 그리고 알파벳의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MS나와 알파벳의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그때 기준에 알파벳은 9% 마이너스 MS나는 플러스 3%가 나오는데 클라우드 성장성에 대해서 앞전 분기에 알파벳이 26% 성장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예상치를 뛰어넘었어요. 그럼 됐잖아.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치도 굉장히 긍정적이야. AI 관련해서. 근데 클라우드 사업 부분이 성장성이 26%에서 22%로 둔화됐다는 거 하나 때문에 9%를 두들겨 맞았는데 결국은 그거 다 되돌리고 지금 신고가 향해서 가고 있고 52주 신고가를 아마 넘긴 걸로 알고 있는데요. 21년 11월 사상 최대치 신고가 그걸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알파벳이 시가총액 3위가. 그 시가총액 2위 마이크로소프트사는 같은 날 실적 발표하고 얘는 플러스 3%로 끝나요. 왜냐하면 얘는 클라우드 사업 부분의 성장성이 기대치만큼 나와줬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1. GPU 관련해서 엔비디아의 실적이 검증이 됐다는 거예요. 야, 매번 나오던 인공지능 얘기가 아니라 이제 진짜 수요가 있구나. 제대로 된. 2. 그 수요 발주하는 쪽에 앞으로의 성장성 부분에 대해서 일단 3분기 실적이 검증이 됐고 앞으로 나는 AI에 집중할 거야. 아마존까지도. 그렇게 된 거예요, 구성이. 그러다 보니까 GPU 관련해서 AI 관련해서 야 그럼 초대박이구나 다. AI 관련해서 다 초대박이구나. 다만 여기서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HBM의 비중이 회사 차원에서 그 비중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노출을 하게 됐을 때 엔비디아의 실적 부분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경쟁사에서 노출되잖아요. AMD나 인텔에.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비밀 협약을 맺고 납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시에 그게 빠져 있더라도 금융당국이 제재를 안 해. 또 그것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할 수 없으니 그 매출을 쪼개서 계약을 맺어요. 그러면 전체 매출 대비해서 비중이 작으면 공시를 안 해도 되거든. 아니 결론적으로 애널리스트 분들이 뭐 10년, 20년 이렇게 반도체 업황을 하셨던 분들이 추정하는 내용이 대략적으로 삼성전자의 D램 매출의 8%, 하이닉스의 D램 매출의 15%가 HBM이다. 아, 그러면 뭐 엄청나게 뭐 중요한 비중도 아니네. 아니, 마진율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죠. 지금 뭐 여기저기서 뭐 달라 그러는데 공급을 못할 정도로 그 마진율이 어마어마하다. 거기에 이제 지금 그 HBM에 가려져 있다 좀 표현이 그런데 DDR5라든가 고마진 그 반도체 DDR5라든가 그 밖에도 낸드 쪽도 지금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낸드 쪽 인수하고 2년 적자였는데 당연한 거죠. 그거는 어찌됐건 낸드 쪽의 기준도 매우 업황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이유가 삼성전자 고정거래처 가격을 4분기 특히 이제 12월부터 해서 또 내년 1분기 고정거래처 가격이 다 인상됐다라는 내용을 삼성전자에서 공식적으로 코멘트를 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얼마 전에 그 알파벳하고 AMD하고 합작해가지고 우리도 GPU 생산할 거야. 그리고 클라우드 사업 부분 또 AI 부분에 우리가 선두로 나설 거야 했잖아요. 그 내용 자체의 기준에 AMD가 그렇게 진행하는 거를 우리는 11월 13일에 이미 교육을 해드렸는데 MI300X를 이번에 이제 또 같이 공개를 한 건데 그 부분에 HBM은 어찌됐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잠깐 야 AMD하고 알파벳하고 하면은 혹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를 쓰나? 그렇게 쓸 수가 없다니까요. 그게 이제 애매모호했었는데 그게 더 공식화됐죠 이번에. 그래서 AMD의 야심작 미국 기업들 환호성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역시 마찬가지로 조립은 위탁 생산은 TSMC가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HBM 같은 경우에 다양하게 공급을 받겠다는데 그 다양한 공급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이제 공급을 하겠다는데 걔네 수요를 검증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채널 돌리시면 매번 말씀하지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공부 안 하는 친구들 방송 나오면 뭐라 그러냐면 아이 HBM 뭐 삼성도 이제 뭐 본격적으로 한다 그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뭐 일본도 한다. 그건 뭐 공급 가행될 수 있어요. 이따구로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이 혼란스러운 거야. 근데 아니라고. 지금 뭐 난리가 나 있다고. 난리가 나 있는데 윤정도도 이것도 오버하면 안 되고요. 정확히 말씀드리잖아요. 정확히 말씀드리는 게
애플이 시가총액 다시 3조 달러를 넘기고 MS가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해서 또 10% 이상 올라가 있고 10% 수준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 3위 알파벳, 시가총액 4위 아마존, 시가총액 6위 메타, 우리나라의 네이버, 카카오 전부 지금 AI에 온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 그 애플이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온 디바이스 AI라고 그래서 서버나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는 모바일 쪽, 그 다음에 자율주행 차량, 이건 기기 자체에서 AI를 그 기능을 구현해야 되는 기술이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또 거기에서 또 반도체 수요, 또 거기에서 장비의 수요. 그래서 온 AI, 온 디바이스 AI 관련 테마주 이렇게 했는데 종목이 그냥 일반 반도체 소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그냥 갖다 껴놓는 거야. 어? 난 이거 만들어, 난 이거 만들어, 난 이거 특화돼 있어. 오케이. 결국은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 위주에서 좀 보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복돼 있는 게 뭐 리노공업, 심텍, HPSP 그게 시가총액 1조 이상. 거기에 이제 뭐 대덕전자, 뭐 별의별 종목이 다 있죠. 근데 그게 핵심 요소로 그 업체들의 기준에 그 수혜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놓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정리해드렸어요. 진짜 AI 관련된 사업이 수요가 있느냐, 실적으로 연결되느냐, 그게 엔비디아에서 검증이 됐고, 두 번째 기준에 수요는 있느냐, 그러니까 매출, 그러니까 GPU의 실적이 엔비디아에서 확인이 됐는데 그게 유지될 거냐, 수요가 있느냐 했더니 그 실적 11월 3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의 쏠림 현상이 앞으로는 우리는 무조건 AI로 갈 거야. 이 쏠림 현상이 검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이제 내년 1분기부터 해서 바로 온 디바이스 AI, 애플과 삼성전자 올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I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당분간은 주도력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다만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뒤로 한 발짝 빼놓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HBM이 반도체 D램 쪽에서의 비중, 매출 비중의 역할론이 상상을 초월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점에 달하고 메이저들의 수급을 놨더니 더 이상 들어오지 않거나 혹은 차익 실현이 일부라도 나오거나 주가도 매수가 들어오더라도 윗방향을 주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물량만 받아가거나 했을 때는 숨고르기를 우리도 같이 해야 된다. 그리고 정점 인식이 잡히면 2차 전지에서 끊어냈듯이 2차 전지 설명할 때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강조를 안 했어요. 이거는 펀더멘탈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고 2차 전지는 솔직히 우리가 가지고 매매를 하면서도 뭐 5년 계약 20조, 뭐 5년 계약 13조, 뭐 5년 계약 40조 이거는 언제든지 그건 뒤바뀔 수 있는 내용이 되거든요. 하여간에 뭐 그거는 2차 전지 설명할 때 다시 들으시고. 그래서 IT 쪽의 기준은 지금 미국 쪽의 흐름이 그렇게 진행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뭐 가장 우선시 놓고 보는 게 HBM 같은 경우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온 디바이스 AI 같은 경우에도 D램 부분이 또 낸드 부분이 확장될 수밖에 없는 거. 그 부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거기에 이제 연동돼 있는 나머지.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주력을 하이닉스 비중을 전체 포트폴리오의 몇 퍼센트? 45% 채워놨죠. 12월 포트에. 삼성전자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가장 최근에 충격? 아유, 그것도 충격도 아니야. 무슨 말씀 하셨냐면은 삼성전자 이런 걸 추천받으려고 유료 가입을 왜 하냐. 이런 걸 추천받으려고 유료 가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 내고 유료 가입 다 해보셨잖아. 여러분들이 계신 방에서 어느 방에서 삼성전자를 주력으로 포트에 넣어놓습니까? 안 넣죠. 아무도, 어느 전문가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손실이 나는 거예요. 삼성전자만 갖고 있었어도 올해 상승률이 35%입니다. 삼성전자만 갖고 있었어도 욕심 안 내고 삼성전자만 갖고 있었어도 여러분들은 35% 계좌 주익이 나 있어야 돼. 근데 그렇게 강조해서 잡아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가입한 유료 방송에도 단 한 군데라도 삼성전자 비중을 30% 이상으로 잡아주는 쪽이 있어요? 없죠.
우리는요, 병행을 하는데 하이 닉스로 기준을 잡았단 말이에요. 정확히 5월부터 폭등하죠. 그게 엔비디아발 영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수급이 딱 보세요. 수급이 들어오면서 폭등을 하는 거고, 수급이 정체 상태에서 횡보하면서 일부 고점만 넘기는 거고, 수급이 들어오니까 다시 고점을 넘기는 거예요. 아주 단순합니다. 거기에 거래가 터져 있어요. 수급이 만약에 더 들어온다? 그럼 거래는 더 터지는 거예요. 대형주는. 메이저는 수급이 들어와야 거래가 터져요. 그러면 얘의 움직임이 주간 단위 10%못 움직인다? 말이 돼? 다음 주에 만에 하나 쉬어가더라도 얘는 15만 원 올해 넘긴다고 봐야죠. 신고가. 그리고 내년부터는 세푸대 세수를 담궈야죠. 근데 금요일날 미국장은 역시나 IT가 또 시장을 주도했죠. 그런 맥락에서 솔브레인 홀딩스 하셨는데 뭐 움직임 긍정적이겠죠. 다만 우리가 논하는 거는 윤정두가 논하는 거는 얘를 먼저 잡아놓고 얘에 대해서 파생되는 나머지 업체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 중에선 변동률이 높은 애도 있고 적은 애도 있는데 말 그대로 누적적인 수급이 월등한 쪽을 보시라는 거예요. 저걸 잡아놓고 나서 나머지 이 주력주를 잡아놓고 나서 나머지 변동성 이런 애들을 보시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펀더멘탈이 돼요? 안 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는 성장성이 앞으로 일할 것이라는 거고 현재 기준에 실적은 나와 있는 게 없죠. 결론적으로 뭐 K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뭐 이렇게 많이 있어요. 얘네들은 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들을 들여다볼 때는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들여다본다? 무조건적으로 저 친구들은 그냥 말 그대로 변동성 매집이 돼 있지도 않고 HLB 같은 경우 순간적으로 매수가 들어왔다 해도 2% 들어왔나요? 1.5%, 2%? 그 연속성을 기대해 보기도 어렵고 아직까지는. 결론은 요 종목군들의 그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2차 전지도 정확하게 2차 전지의 흐름이 이렇게 테슬라 움직일 때 똑같이 갔어요. 저게 350%입니다. 시가총액 7위짜리가 350% 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매매를 조금만이라도 정상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신단 말이에요. 시가총액 7위가 350% 간다? 행복하죠. 똑같이 가죠. 2021년도 11월 달에 저 장대 항복 나왔는데 테슬라요. 10월 달에. 그거는 이제 미국의 대선 끝나고 나서 이제 주가 부양책으로 2조 달러 뿌렸을 때 마지막 미국장에 이제 오버슈팅 나올 때 기준이고 테슬라는 저 고점 대비 75% 빠집니다. 뭐 LG화학도 만만찮게 빠졌죠. 시가총액 순위가 7위 이하로 밀렸으니까. 그리고 이때는 배터리 3사가 다 간 거예요. 이들의 상승률, 배터리 3사의 상승률이 이렇게 20년 3월 찍고 물론 이제 코로나19가 포함되어 있는 기준이긴 합니다만 두 번째 기준에 2차 전지가 간 거는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LG에너지솔루션의 주식이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나 두산 노보틱스 LS 머티리얼즈를 보기 위해서 이 부분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 자체가 유통 물량이 없어요. LG화학 지분이 81.84의 외국인 지분 다 포함하고 나면 그러니까 보호해서 풀려봐야 나오는 물량은 없고 LG엔솔이 안 파니까 LG화학이 안 파니까 그래서 MSCI 유동 비율이 높아지고 MSCI 비중이 높아지고 코스피 200 지수의 유동 비율이 높아지면서 작년 하반기에 이런 상승률이 나온 거예요. 7월부터 11월까지 그 짧은 기간에 시가총액 2위, 시가총액 5위, 시가총액 6위짜리의 상승률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작년 하반기 기준에 포스코홀딩스는 45%, 에코프로 BM은 37%뿐이 못 올랐어요. 배터리 3사보다 못 올랐어요. 3사는 아니죠. SK이노베이션 빼놨으니까. 그리고 이제 포스코 퓨처엠은 7월 28일 날 GM으로부터 13조 수주 받고 나서 이제 랠리 나오고 IRA 관련해서 이제 실질적인 자원을 갖고 있는 쪽, 광산을 갖고 있는 쪽, 유통망을 갖고 있는 쪽 폐배터리가 아닌 그게 이제 포스코 그룹주로 부각이 되면서 이제 포스코 퓨처엠의 강세가 2차 전지 중에 가장 센 거죠. 에코프로는 지주사의 성격에
에코프로 BM의 실적 호주세가 발표가 됐는데 7월 13일 장 마감 이후에 근데 결국은 시가총액이 작은 1조 7천억짜리 에코프로가 변동이 나왔을 뿐이에요. 금양은 뭐 얘는 거의 뭐 주가를 인위적으로 좀 만진 냄새가 나는 정도 수준이죠. 시가총액 2,600억짜리를 11조 3천억까지 땡겼으니까.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이제 작년 하반기에도 원래는 LG 에너솔루션 위주의 상승이었고 올해도 상승할 이유가 없는 상태에 11월 20일 기준에 현재가 등락률로 따지면 하이닉스보다도 등락률이 안 나와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정도가 비이성적인 거. 저거 빼고는 없어요. 뭐 금양 이런 애들 비이성적인 거 빼고는. 결론적으로는 주력주의 기준이 누군가 2차 전지에서도 그 당시 기준에 그리고 지금의 기준에서도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변동성 매매를 하려고 하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또 그 앞전에 7월 말 이후에 포스코 DX 유일하게 포착을 해서 들어갔던 이유는 전부 MSCI 지수나 이런 유동성에 관련된 기술적 분석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그것만 염두에 두시고 우리는 우선적으로 화학 부분 플러스 2차 전지의 양극재 플러스 LG 엔솔의 지분에 대한 블록 딜까지 포함해서 LG화학 위주로만 본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IT 말씀드린 것처럼 IT 기준에서의 기준만 여러분들이 설정해서 놓고 보는 게 옳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IT 기준에서 보시면은 현대차의 기준도 지금 매직 규모가 뭐 상상을 초월한다고 했고 IT는 여기서 한번 보죠. 여기서. 왜냐면 이제 머티리얼즈 쪽으로 에코프로나 이런 쪽으로 넘어가려고 그래요. 보시면은 9월 21일 이후에 외국 기관 순매수 금액 기준 최상위 보시면요. HPSP의 그 순위가 여기에 있습니다. 굉장히 높죠. 금요일날 많이 두들겨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신고가를 찍고 맞았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만 불편한 거지 실질적으로는 수익이 사상 최대치를 찍고 빌린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굉장한 수익을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점에서 이제 차익실을 못하신 분들의 경우가 고점 놓쳤어요. 욕심쟁이들. 맨날 어깨에서 판다면 최고점에서 팔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요거는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영상에 참조하세요. 그리고 위메이드, 또 한미반도체, 또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쪽에 매집의 규모를 보십시오. 그래서 영상 보시는 방법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가지고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시고 유튜브 찾아오시면 그러면 영상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전화 바로 하십시오. 전화하셔서 함께 하셔서 수익 가져가십시오. 잠시 후에 에코프로 이제 머티리얼즈하고 다 교육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